그 남자는 분명히 당신을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당신은 그의 감정까지 챙기고 그의 결정까지 대신 내려주고 그의 삶까지 관리하면서 정작 자신은 점점 지쳐가고 있는 걸까요? 처음에는 그냥 내가 더 성숙한가 보다 싶었어요. 내가 조금 더 챙겨주면 되겠지. 내가 이해해주면 나아지겠지. 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관계에서 내가 연인인지 보호자인지 모르겠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가 힘들다고 하면 내가 다 받아줘야 하고, 그가 화가 나면 내가 달래야 하고, 그가 선택을 못하면 내가 정해줘야 하고, 그리고 내가 힘들 때는 어쩐지 그가 없어요. 아니면 있어도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이게 대체 무슨 관계인 걸까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 어떤 남자들은 연인에게서 어머니를 찾는지, 그 심리적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이 패턴이 두 사람 모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요. 이 이야기는 남자를 비판하거나 여자를 피해자로 규정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인간의 심리를 더 깊이 이해하고 그 이해를 통해 더 건강한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칼 구스타프 융은 인간의 내면에 집단적 무의식이라는 영역이 있다고 했어요. 개인의 경험을 넘어서 인류가 오랜 세월 동안 공유해온 심리적 구조들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 구조 중에서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머니 원형입니다. 융은 이것을 그레이트 마더, 즉 위대한 어머니라고도 불렀어요. 어머니 원형은 단순히 생물학적 어머니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보살핌과 양육, 무조건적인 수용, 따뜻함과 안전함에 대한 가장 원초적인 심리적 갈망이에요. 모든 인간은 이 원형을 안고 태어납니다. 처음 세상에 나올 때 우리는 완전히 무력하고 누군가 우리를 돌봐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 절대적 의존의 시기에 우리가 경험하는 돌봄의 방식이 우리의 내면에 깊이 새겨집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원초적인 갈망이 성인이 되어서도 충족되지 않은 채 남아있을 때예요. 어린 시절에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했거나 정서적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지 못했거나 감정을 표현하고 수용받는 경험이 부족했다면 그 갈망은 성인이 되어서도 채워지지 않은 빈자리로 남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우려는 욕구가 연애 관계에서 강력하게 표출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어머니를 찾는 남자들의 패턴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여러 가지 배경이 있을 수 있는데 가장 흔한 형태 몇 가지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과잉 보호받은 경우예요. 어릴 때 어머니가 모든 것을 해결해준 환경에서 자란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는 결정을 내려본 경험이 없어요. 실패해보고 그 실패를 스스로 수습해본 경험이 없어요. 힘들 때 혼자 감당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어머니가 먼저 와서 해결해줬으니까요. 이 아이가 성인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신체적으로는 어른이지만 감정적으로는 여전히 그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인 채로 세상에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연인에게서 그 역할을 기대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정서적으로 부재한 어머니를 가진 경우예요. 이것은 첫 번째 경우와 반대처럼 보이지만 결과는 비슷할 수 있어요.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서 충분한 정서적 돌봄을 받지 못한 아이는 그 결핍을 평생 안고 살아가요. 나는 사랑받지 못했다는 무의식적 믿음,
나는 돌봄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깊은 수치심, 그리고 동시에 그 돌봄에 대한 강렬한 갈망. 이런 아이가 성인이 되면 연인에게서 그 어린 시절의 결핍을 채우려는 패턴이 나타납니다. 내가 어릴 때 받지 못했던 것을 지금 이 사람에게서 받고 싶다는 무의식적 욕구가요. 세 번째는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부재했거나 약했던 경우예요. 아버지는 심리학적으로 독립, 책임,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아버지가 심리적으로 부재하거나 기능하지 못했을 때 아들은 남자다운 성숙함의 모델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감정을 다루는 법, 스트레스를 감당하는 법, 책임을 지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이 경우에도 성인이 된 후 연인에게서 자신이 못 발달시킨 부분들을 채워주기를 기대하는 패턴이 나타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감정 표현이 억압된 환경에서 자란 경우예요. 한국 사회에서 특히 남자아이들에게 이런 환경이 많았습니다. 사내 대장부는 눈물을 보이면 안 된다. 남자가 약한 소리 하면 안 된다. 힘들어도 참아야 한다. 이런 메시지들이 아이의 감정 처리 능력 발달을 방해해요. 감정은 표현하고 수용받을 때 소화됩니다. 억압된 감정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것은 쌓여서 내면에 떠돌다가 결국 연인에게 쏟아지게 됩니다. 자신도 왜인지 모르게 연인 앞에서만 유독 감정적이 되거나 연인이 자신의 감정 모두를 받아줘야 한다는 기대가 생기는 것이 이 패턴이에요. 이 네 가지 경우를 관통하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정서적 자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정서적 자립이란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인식하고 처리하고 조절하는 능력이에요. 이 능력이 어린 시절에 충분히 발달하지 못하면 성인이 되어서도 외부에서 감정 조절을 도와줄 누군가가 필요한 상태가 됩니다. 그 역할을 연인이 맡게 되는 거예요. 융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이것은 아니마라는 개념과 깊이 연결됩니다. 융은 남성의 무의식 안에 여성적인 심리 요소가 있다고 봤어요. 그것을 아니마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감수성, 직관, 감정, 관계 능력 같은 것들이에요. 건강하게 발달된 아니마는 남성이 자신의 감정 세계와 연결되고 깊은 관계를 맺고 직관적 지혜를 활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요. 하지만 아니마가 발달하지 못했을 때 그 미발달된 아니마가 외부의 실제 여성에게 투사됩니다. 즉, 자신 안에 있어야 할 감정 처리 능력, 자기 돌봄 능력, 위로와 안정의 원천을 내 안에서 찾지 못하고 외부의 여성, 즉 연인에게서 찾으려는 것이에요. 연인이 그의 아니마 투사의 대상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연인에게서 어머니를 찾는 패턴의 심리적 메커니즘이에요. 이 패턴이 실제 관계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는데 대표적인 것들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감정 처리를 연인에게 의존하는 것입니다. 힘들 때, 화가 날 때, 불안할 때 항상 연인에게 모든 것을 쏟아내는 패턴이에요. 물론 연인에게 힘든 것을 나누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이 패턴에서는 그 강도와 빈도가 달라요.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감당하는 능력 없이 연인이 항상 받아줘야만 기능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연인이 바쁘거나 피곤하거나 자신도 힘들다고 할 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서운해하거나 화를 내기도 해요. 마치 어린아이가 지금 내가 힘든데 왜 엄마는 나를 봐주지 않는 거야 하는 것처럼요. 두 번째는 결정장애와 의존입니다. 크고 작은 결정들을
연인에게 미루거나 연인의 승인을 구하는 패턴이에요. 이것 할까요? 저것이 괜찮을까요? 내 선택이 맞는 것 같아요. 하며 끊임없이 확인을 구하는 것.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과를 감당하는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이 패턴에서 연인은 파트너가 아니라 결정권자이자 심판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잘못되면 연인을 탓하기도 해요. 처음에 그렇게 하라고 한 게 당신 아니었어 하고요. 세 번째는 책임 회피입니다.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들, 갈등들, 불편한 것들을 직접 다루는 대신 회피하거나 연인이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는 패턴이에요. 화가 났는데 말하지 않고 분위기로 보여주거나 문제가 있는데 먼저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연인의 몫이 되거나 관계에서 필요한 성숙한 대화를 항상 피하는 것. 연인이 관계의 모든 정서적 유지 보수를 담당하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과도한 칭찬과 확인 욕구예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끊임없이 확인받으려 하고 연인에게서 지속적인 격려와 인정을 받아야 하는 패턴이에요. 이것은 건강한 관계에서도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는 것과는 달라요. 이 패턴에서는 연인의 인정이 없으면 자신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불안해지고 연인이 비판적인 말을 하면 지나치게 무너져 버려요. 자아평가의 근거를 내 안에서 찾지 못하고 외부에서 찾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분리 불안입니다. 연인이 자신만의 시간을 갖거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자신과 다른 관심사를 추구할 때 지나치게 불안해하고 집착하는 패턴이에요. 이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이것은 분리 불안이에요. 어릴 때 충분히 안전하게 부모로부터 분리되는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연인이 잠깐이라도 내 옆에 없으면 버려질 것 같은 공포가 밀려오는 거예요. 이 패턴들이 연인인 여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아요. 초반에는 이 패턴이 다르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나에게 이렇게 의지하는 것이 나를 필요로 한다는 증거 같고, 내가 그를 위해 이렇게 많은 것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 사랑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의 감정을 돌봐주는 것이 내가 특별한 존재라는 느낌을 주기도 해요. 특히 돌보는 것에 익숙하거나 자신의 가치를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됨으로써 확인하는 패턴을 가진 여성에게는 이 관계가 처음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감정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파트너와의 관계는 한 방향으로 에너지가 흐르는 관계가 되어요. 내가 그의 감정을 돌보고, 그의 결정을 도와주고, 그의 불안을 달래주고, 그의 삶을 관리해주는 동안 나는 누가 돌봐주나요? 내가 힘들 때 그는 어디에 있나요? 이 관계에서 여성은 점점 지쳐가요. 연인이 아니라 어머니 역할을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지속 불가능한 에너지 구조를 만들어요. 어머니는 아이를 돌보는 것에서 깊은 의미를 찾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연인이 성인 파트너를 아이처럼 돌보는 것에서는 결국 고갈만 남습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에는 진정한 상호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두 어른이 서로를 동등하게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한 사람이 계속 주고 다른 사람이 계속 받는 구조이니까요. 더 어려운 것은 이 역할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이 역할을 그만두면 그가 무너질 것 같고, 내가 떠나면 그가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되고, 내가 경계를 세우면 그가 나를 차갑고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 같고,
이 걱정들이 여성을 그 역할에 계속 붙들어 놓아요. 심리학에서는 이 패턴을 공의존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상대의 취약함이 내 역할을 정당화하고 그 역할에서 나 자신의 가치와 정체성을 찾는 패턴.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하지만 그 의존이 두 사람을 모두 성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모두를 원래 자리에 묶어두는 패턴이에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해요. 이 패턴 안에서 여성이 경험하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은 분노입니다. 오랫동안 주기만 하고 돌보기만 하고 받쳐주기만 해온 사람의 내면에는 언젠가부터 분노가 쌓이기 시작해요. 이게 뭐야? 나는 이 관계에서 뭔데? 나는 왜 항상 이래야 해? 하지만 이 분노를 표현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화를 내면 그가 또 힘들어할 것 같고 내가 힘들다고 하면 그가 또 나에게 의지하러 올 것 같으니까요. 이렇게 억눌린 분노는 냉소가 되거나 우울이 되거나 관계에 대한 깊은 환멸이 됩니다. 처음에 그를 그토록 사랑했던 마음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는 느낌. 지금 내가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게 사랑인지 습관인지 두려움인지조차 모르겠는 상태. 이제 남자의 입장으로 돌아와 볼게요. 이 패턴 안에 있는 남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는 의식적으로는 연인을 사랑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사실은 연인을 어릴 때 필요했던 어머니 역할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패턴이 지속되면 남자의 감정적 성숙은 계속 방해받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감당해야 할 것들을 연인이 대신 해주니까요. 고통을 스스로 통과하는 경험 없이는 성장이 없어요. 더 큰 문제는 이 패턴이 결국 관계 자체를 파괴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자신을 돌봐주던 여성에게 점점 더 많은 것을 기대하게 되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분노하게 됩니다. 연인이 어머니처럼 모든 것을 이해하고 수용해주지 않으면 배신감을 느끼기도 해요. 그리고 동시에 그를 돌봐주는 연인을 어느 시점에서부터는 진정한 연인으로 보지 못하게 되는 역설이 생겨요. 무의식적으로 어머니처럼 느껴지는 사람에게 성적 매력과 깊은 낭만적 연결을 동시에 느끼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많은 관계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친밀감이 줄어들고 서로가 낯설어지는 이유 중 하나예요. 관계가 연인 관계가 아닌 모자 관계의 구조로 고착화되면 두 사람 사이의 진정한 낭만적 연결은 점점 희미해집니다. 그렇다면 이 패턴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쉽지 않고 두 사람 모두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일이에요. 남자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이 패턴에서 벗어나는 것은 근본적으로 정서적 자립을 키우는 과정이에요.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인식하고 처리하고 책임지는 능력을 발달시키는 것. 이것은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발달하지 못했던 부분을 이제야 발달시키는 과정이라 처음에는 굉장히 불편하고 두려울 수 있어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자기 인식이에요. 나는 지금 연인에게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그 기대가 성인 파트너에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어머니에게 하는 것인가? 이 질문을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 이것이 출발점이에요. 그 다음은 자신의 감정 처리 능력을 키우는 연습이에요. 힘들 때 무조건 연인에게 쏟아내는 대신 잠깐 멈추고 내가 지금 무엇을 느끼는지를 스스로 살피는 것.
일기를 쓰거나 혼자 산책을 하거나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상담을 받는 것. 감정은 스스로 처리할 수 있어요. 그 능력을 키우는 연습이 필요할 뿐이에요. 자신의 결정에 책임지는 연습도 필요해요. 작은 것에서부터 연인에게 묻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과를 스스로 감당하는 것. 이 경험들이 쌓여서 자신에 대한 신뢰가 생깁니다. 내가 결정할 수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있다는 확신이요. 남성성의 성숙이라는 관점에서도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많은 문화권에서 남성성을 강함, 감정 없음, 취약함의 부재로 정의해 왔어요. 하지만 이런 정의는 남자들이 실제로 감정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을 방해해요. 진정한 남성적 성숙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감정을 알고 그것을 책임지고 그것을 적절하게 표현하면서도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강함이에요. 윤기 말한 아니마의 통합이 이것과 관련이 있어요. 남성이 자신 안에 여성적 심리 요소, 즉 감수성과 감정과 직관을 외부 여성에게 투사하는 대신 자신의 일부로 통합할 때 그 남성은 더 완전한 사람이 됩니다. 자신의 감정 세계를 스스로 돌볼 수 있게 되고 그럴 때 비로소 연인과 진정한 파트너 관계가 가능해져요. 여성의 입장에서도 이야기해야 해요. 이 패턴에 자신도 모르게 끌려 들어가는 여성들이 있어요. 앞서 말했듯이 돌보는 것에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는 패턴을 가진 여성이 감정적으로 미성숙한 남성에게 끌리는 것은 우연이 아닐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남성이 자신을 강하게 필요로 한다는 것이 사랑받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에요.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 특별함의 증거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내가 돌봐줄 때 그가 편안해지는 것을 보면서 내가 그의 삶에 의미 있는 존재라는 확인을 받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패턴도 결국 자신의 가치를 타인에게서 확인하려는 내면의 불안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윤계 언어로 이야기하면 이 여성의 내면에도 작동하고 있는 원형이 있어요. 돌보는 자, 양육하는 자,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으로 자신을 정의하는 패턴. 이것이 과도하게 활성화될 때 여성은 자신의 욕구와 삶보다 상대의 욕구와 삶을 우선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가게 되죠. 이 패턴을 바꾸기 위해서는 여성도 자신에게 물어봐야 해요. 나는 왜 이 관계에서 이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해야 나를 사랑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인가? 내가 돌봐주지 않아도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가? 이 질문들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그 불편함 안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경계를 세우는 것, 상대의 감정을 내가 모두 해결해 줘야 한다는 느낌을 내려놓는 것, 상대가 스스로 자신의 삶에 책임질 수 있도록 공간을 주는 것. 이것이 이 패턴에서 벗어나는 여성의 작업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상대에게 냉정하게 구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진정한 어른으로 대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작업이 이루어질 때 두 가지 일이 벌어져요. 하나는 상대 남성이 비로소 스스로 성장할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그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것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 직면이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것이 성장의 시작이에요. 다른 하나는 여성 자신이 자신의 에너지와 삶을 되찾게 되는 것이에요. 물론 이 과정에서 관계가 흔들릴 수 있어요. 어떤 관계는 이 변화를 견뎌내고
더 건강한 관계로 성장해요. 두 사람 모두가 이 패턴을 인식하고 변화를 원하고 함께 노력할 때 가능한 일이에요. 하지만 어떤 관계는 한쪽이 변화하면 다른 쪽이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기도 해요. 그 경우에는 그 관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재평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내가 지금 그 패턴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분이 계신가요? 어느 쪽이든요. 내가 연인에게서 어머니를 찾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셨거나 아니면 내가 파트너에게 어머니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셨거나 이 인식이 이미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에요. 패턴을 바꾸는 것은 느리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과정이에요. 하지만 그 변화가 이루어질 때 진정한 파트너 관계가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두 어른이 각자의 상처와 성장을 가지고 서로를 선택하는 관계.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온전함을 응원하는 관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세상을 마주하는 관계. 그 관계에서는 아직 채워지지 않은 어린 시절의 상처를 파트너가 치유해 줄 것이라는 기대 대신 내가 나 자신의 치유를 책임지고 파트너는 그 여정의 동반자가 되는 구조가 생겨요. 내가 파트너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할 때 삶이 더 풍요롭기 때문에 선택하는 관계. 이 차이는 결코 작지 않아요. 윤기 말한 개성화가 이루어진 사람들의 관계가 이렇습니다. 각자가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서 있으면서 서로를 선택하는 것.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서 겨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각자 서 있으면서 함께 더 넓은 곳을 향해 걸어가는 것. 이 여정은 두 사람 모두에게 용기와 솔직함과 인내를 요구해요. 그러나 그 여정을 걸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필요에서 비롯된 의존이 아니라 선택에서 비롯된 연결. 두려움에서 비롯된 집착이 아니라 신뢰에서 비롯된 동반. 이것이 두 어른이 만날 때 가능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어머니나 치료사나 구원자가 되기 위해 연애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은 당신으로 존재하면서 사랑받기 위해 연애를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만약 지금 파트너에게 어머니 역할을 해오고 있다면 오늘부터 조금씩 그 역할을 내려놓는 연습을 시작해보세요. 그것이 상대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고 자기 자신에 대한 진정한 존중입니다. 파트너를 어른으로 믿어주세요. 그 믿음이 두 사람 모두를 진짜 어른으로 만들어줄 거예요.